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울대 약대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장기 이식 후에 면역억제제를 사용하는 이유와 그다음에 면역억제제의 종류, 그리고 면역억제제를 사용하면서 생길 수 있는 일상생활의 문제점, 그리고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한 4년 전부터 신이식 환자들을 대상으로 계속 복약 지도를 해오고 있는데요. 주로 신이식 환자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하긴 했는데, 물론 간이식이나 신이식 그리고 폐이식도 물론 다 적용이 되는 문제들일 거라 생각하고요. 이 내용을 듣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대부분 이식을 하시고 설명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면역억제제를 사용하는 이유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이식된 장기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그것을 우리 몸에서 거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식된 장기의 독성적인 또는 만성적인 거부 반응을 예방하는 것과 그다음에 면역억제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나 이상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 이상 반응 중에 대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감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한 감염이나 합병증을 최소화하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식된 장기와 그리고 이식하신 환자분들의 장기적인 생존율을 증가시키고 이식 전에 비해 훨씬 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면역억제요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부 반응에 대해서 간단히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 이식된 장기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원래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방어를 하려는 체계들이 이제 세워지게 되고요. 그러한 방어 체계가 대부분이 면역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면역억제제를 사용함으로써 그런 방어 체계를 누그러뜨리고 상대적으로 이식된 장기를 조금 더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면역억제제를 사용하는 것은 이제 간단히 요약해서 얘기하면 거부 반응을 예방하는 것인데요. 그런 거부 반응이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은 이식한 장기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고요. 거부 반응이 발생하는 시기도 그 이식 후의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 그 시기별로 발생하는 거부 반응의 양상이나 치료 약제들도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거부 반응은 모두 다 치료가 대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발생했을 때 빨리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고요. 이식된 장기들이 다 다르실 텐데요. 이건 한 번쯤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은 게 간이식 하신 분들은 간으로 당연히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겠고요. 심장 이식하신 분들은 심장으로, 그다음에 심장 이식하신 분들은 심장으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거부 반응을 예방하기 위해서 면역억제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올바르게 면역억제제를 잘 복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면역억제제의 종류를 이해하시고 본인이 복용하시는 면역억제제의 종류와 그 양, 그리고 복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제 이식하시고 나셔서 여러 가지 면역억제제를 같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칼슘유린 저해제라는 거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 항대사 물질이라고 하는 약제들이 있고요. 스테로이드 이렇게 같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약제가 다가 아니고 물론 시롤리무스나 ATG, OKT3 같은 약들도 거부 반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면역억제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칼슘유린 저해제 중에 하나, 그 다음에 항대사물질 중에 하나, 스테로이드 이렇게를 사용을 하실 텐데요.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을 하시는 것을 삼중요법, 이 중에 두 가지를 사용하게 되면 이중요법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하는 것이 한 가지를 많이 사용을 해서 면역 억제를 시키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도 높이고 그다음에 부작용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세 가지를 같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한 면역 억제제라고 알려져 있는 칼슘유린 저해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칼슘유린 저해제는 앞에서도 보셨듯이 두 가지로 이제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가 타크로리무스, 두 번째가 사이클로스포린이 되겠습니다. 타크로리무스를 쓰던 사이클로스포린을 쓰던 그거 처음에 선택하는 것은 환자분의 임상적인 상태나 장기의 상태 그리고 의사 선생님의 선택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되는데요. 보통은 한 가지 약제를 사용하면은 계속 그 약제를 사용하고요.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 약제로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타크로리무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번 복용을 하는 것으로 처음에 개발이 되었는데요. 여기 2번을 복용을 하는 것이 환자분들의 수능도를 좀 떨어뜨릴 수가 있다는 그런 연구들도 있고 해서 하루에 1번 복용하는 약제가 개발이 돼서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종류로는 프로그랍과 타크로벨이 보통 2번을 복용하는 약이고 아드바그랍은 1번을 복용하는 타크로리무스 약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타크로리무스 복용에서 가장 조심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 공복에 드신다는 점인데요. 이 공복에 드시는 것이 약의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공복에 드시는 것을 지켜주셔야 되고, 이 공복이라 함은 식사하시고 2시간 후 또는 식사 전에 1시간 전에 미리 약을 드시는 것을 저희가 이제 스케줄을 짜서 드립니다. 타크로리무스를 사용하면은 초기에는 손떨림도 있을 수 있고요. 불면증도 좀 생길 수가 있긴 한데요. 초기에는 거부 반응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용량을 더 많이 써서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긴 하지만 계속 혈중 농도를 모니터링하면서 약을 조절함에 따라서 최소한으로 줄어들 수 있는 부작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이클로스포린이라는 칼슘유린 저해제 중에 한 가지 약제를 말씀드릴 건데, 이거는 산디문이나 사이포렌으로 복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것도 역시 12시간 간격으로 드시는 것이 우리가 하루가 24시간이기 때문에 2번 드시니까 12시간 간격으로 드시면 되시는데요. 타크로리무스랑 가장 다른 점은 공복을 꼭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다른 혈압약제, 대부분의 혈압약이나 칼슘약 이런 것들이랑 같이 복용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간혹 가다가 부딪히는 약들도 있기 때문에 같이 복용하는 것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하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이클로스포린이나 타크로리무스에서 주의해야 되는 사항들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몽이나 자몽 농축 주스를 많이 드시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몽이나 자몽 농축 주스를 많이 드시면 약이 우리 몸에서 상대적으로 축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많이 먹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어서 부작용이 증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2가지 약제는 약물 용량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혈중 농도를 측정을 해서 우리 몸에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보고 약물 용량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 농도 측정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째 분류는 항대사 물질이라고 하는 약제들인데 주로 3가지가 있고요. 마이코페놀레이트, 아자치오프린, 그 다음에 미조리딘이라고 있습니다. 우선 마이코페놀레이트를 가장 많이들 사용을 하실 텐데, 약제로는 마이렉트나 마이폴틱이 여기에 속하는 약이 되겠고요. 요게 용량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요 마이렉트 250ml는 마이폴틱 180과 거의 비슷한 효과를 보인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루에 2번, 12시간 간격으로 복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타크로리무스를 드시는 분들은 타크로리무스와 그 다음에 사이클로스포린을 드시는 분들은 사이클로스포린과 같이 복용하시게끔 스케줄을 짜서 드립니다. 주의해야 되는 것은 아루사루민, 이식 초기에 PD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많이 사용하면 이장장애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것 때문에 아루사루민이나 가스터 같은 제산제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제산제는 이 마이코페놀레이트의 흡수를 방해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1시간에서 2시간 이상 간격을 띄고 드시는 것이 좋겠고요. 따라서 만약에 이 마이코페놀레이트를 식사 후에 드시게 되면 그러한 제산제는 식사 전에 미리 드시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아자치오프린이나 미조리빈은 비교적 마이코페놀레이트보다는 먹는 방법이 까다롭지 않아서요. 하루에 2번 10분 30분에 복용하는 약인데요. 요거 아자치오프린이나 미조리빈은 처음에 마이렉트를 쓰고 나서 혹시나 부작용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필요성이 있을 때 선택하는 약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가지 선종요법 중에 3번째는 스테로이드인데요. 이 스테로이드가 장기적으로 가장 많이 복용을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에 의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나 부작용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 드셔야 되는데요. 우선 약제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는 소론도 또는 미소론, 그 다음에 켈푸트 이렇게 2가지 약제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거부 반응이 있거나 다른 이상이 있을 때 주사로 사용하는 약제도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은 하루에 1번 드시게끔 되어 있는데 하루에 2번 드시는 분들도 물론 있으시고요. 이거는 초기에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다가 이식하고 조금 장기가 안정화되면 용량을 많이 줄여서요. 1알 또는 2알 또는 반알 정도로 줄여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요거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안 드시면 거부 반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드셔야 하는 약재가 되겠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요 약재를 사용하면 스테로이드를 드시면 배가 고프고 헛헛한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텐데요. 그게 이제 약재 때문이고 몸이 배가 고프거나 혹시나 뭐 그렇게 돼서 야식을 드시거나 하시면 오히려 고혈당증이나 고지혈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칼로리를 드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얼굴이나 손발에 부종이 나타날 수 있는데 고염식을 드실 경우에는 그게 더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짜게 드시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스테로이드를 드시는 분들은 피부가 얇아지신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멍이 잘 들거나 피부가 얇은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것 때문에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PD가 골다공증을 좀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들도 있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칼슘을 같이 처방받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드시거나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크게 세 분류 외에 시롤리무스라는 약재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시롤리무스는 아침에 드시는 약이고요. 이거는 다른 약재에 같이 사용하는 약인데 주의해야 되는 거는 사이클로스포린이랑 사용할 때는 시간 간격을 두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역시나 자몽이나 자몽 융추소스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면역억제제에 대해서 종류와 그 각 면역억제제의 특성을 말씀해 드렸는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부분은 제가 이식 상담을 하면서 가장 전화를 많이 받고 가장 질문을 많이 받는 것들 위주로 좀 정리를 해봤고요. 문제와 해결 방법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고 질문 있으시면 또 질문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먼저 아까 칼시뉴린 저해제라고 알려져 있는 약재는 혈중 농도 검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타크롤리무스나 사이클로스포린 그리고 마이코페놀레이트나 시롤리무스 같은 약들은 혈중 농도 검사를 통해서 용량을 결정하는 것가 원칙이고요. 이 이유는 우리 몸에 우리가 약을 얼마나 먹는가보다 우리 몸에 얼마나 남아있는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혈중 농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가장 적게 남아있을 때를 측정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음 약을 복용하기 전에 측정을 하는 거라서요. 저녁에 약을 복용하시고 다음날 아침에 병원에 방문하셔서 다음 아침 약을 복용하기 전에 체열을 하셔서 약물 농도 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직전 또는 1시간 전까지 이제 대부분 체열을 하실 텐데 아마 외래를 다니시다 보면은 간호 선생님들께서 다음 외래 때는 약물 농도 검사할 겁니다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그럴 때는 반드시 약을 먹지 않고 와서 체열부터 하고 약을 드셔야 되는 거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에는 타크로리무스, 사이클로스포린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측정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검사를 먼저 하고 나서 시간에 맞춰서 약을 복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용량이 다르다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내 장기가 나쁘거나 내가 받은 장기가 더 나쁜 장기라서 뭐 용량을 많이 먹거나 내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용량을 많이 먹거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어떤 분들은 하나만 먹어도 똑같은 혈중 농도를 보이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7알을 먹어도 똑같은 혈중 농도를 보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저희가 치료하는 그 기준 혈중 농도에 맞춰서 용량을 결정하는 거고요. 그거는 각 몸에 몸이 상태가 나쁘거나 뭐가 모자르거나 장기가 나쁘거나의 문제가 아니고 대사, 약물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빠져나가는가의 차이이기 때문에요. 용량이 많다고 내가 몸이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혈중 농도에 맞춰서 용량이 결정되고 있음을 믿고 잘 드시면 되시겠습니다. 약 복용 시간이 보통은 입원해서 8시에 시작을 하셨다가 일상생활로 돌아가시면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서요. 8시 약 복용이 힘들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이것 때문에 약 복용 시간을 변경하고 싶다고 전화가 많이들 오시는데요. 약 복용 시간은 변경은 가능합니다. 단 의사 선생님이나 이식팀이랑 반드시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결정이 난 다음에 변경을 하셔야 되고 환자분 임의로 시간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변경을 했을 경우에 부작용도 더 많이 나타날 수 있고요. 거부 반응이 발생할 확률도 높기 때문에요. 반드시 상의 후에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타크로리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식후 2시간 후에 약을 먹거나 밥 먹기 1시간 전에 약을 미리 먹어야 되는데, 만약에 약 복용 시간이 바뀌게 되면 식사 시간 또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요. 이 공복 시간은 항상 약 복용 전 2시간 전부터 약 복용하고 1시간 후, 아침 8시, 저녁 8시에 드시던 분들은 아침 6시에서 9시 사이는 공복이고요. 만약에 요거를 10시로 변경할 경우에는 아침 8시부터 11시까지는 공복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용량을 변경을 하게 되면 처음에 혈중 농도가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체열을 해서 약물 용량을 다시 결정할 수도 있으니까요. 약 복용 시간 바꾸기 전에는 반드시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약물 복용을 잊어버렸을 때가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원칙은 생각났을 때 복용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시간 규칙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예를 들어서 8시에 복용하시는 분들이 3시간 전이면 5시거든요. 이 5시 전에 생각이 났으면 무조건 1건일 경우에는 무조건 복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약도 무조건 복용을 시간 맞춰서 복용을 하시고, 그 다음 날도 똑같이 8시에 복용을 하시면 되시고, 두 번째가 더 문제인데요. 저녁약을 먹을 쯤 돼서 아침약을 안 먹은 게 생각이 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생각났을 때 무조건 아침약을 복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저녁약을 또 먹게 되면 저녁약을 2번 먹은 것처럼 몸에서 반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녁약은 드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10시가 되면 요 3시간 규칙이 7시가 될 테니까요. 요거는 꼭 기억을 하시고, 되도록이면 까먹지 않고 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으로 조심해야 될 거는 한 번에 2배를 드시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을 드시고, 그 다음에 요 시간에 맞춰서 다음 약을 드시거나 아니면 빼거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외에 기타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급하실 경우에는 병원으로 전화를 주셔서 이식팀에 말씀을 하시고, 약을 아침에 한 번 먹었는데 30분 후에 까먹은 줄 알고 한 번 더 먹었는데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은 전화를 주시면 빨리 해결이 가능하니까요. 그거는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전화가 많이 오는 것 중에 집에 가면서 약을 잃어버렸거나 이사하면서 약을 잃어버려서 약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교수님 외래를 잡기가 어려우니까 우선 약사분에게 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신데, 어쨌든 처방은 교수님께서 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하루라도 약이 부족하고 한 번이라도 약이 부족할 때는 반드시 이식팀에 전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이 부족함을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약을 더 처방을 받으시고, 너무 이게 멀어서 급할 경우에는 이식팀에 전화를 걸어서 가까운 병원을 상담을 받던지 해서요. 그거는 한 번이라도 약을 빼먹고 드시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방접종에 대한 문제들은 이제 관심이 많으시긴 하신데, 우선은 이식하시고 6개월 정도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6개월이 지나면 예방접종이 가능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독감 바이러스 주사 같은 것들은 이제 폐렴 부분이나 이것들은 접종이 가능하고요. 항백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홍역, 골거리, 풍진, 수두 이런 백신 접종은 절대 금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식한 지 6개월까지는 굉장히 면역억제제 양도 많고 몸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예방접종을 안 하시겠지만, 6개월이 지나고 예방접종 시즌이 와서 예방접종을 하고 싶으면 의사 선생님이나 이식팀이랑 상의를 하고 이번에 예방접종을 할지 결정하고 예방접종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식하신 분들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이식하신 분들의 가족분들도 되도록이면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방접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생백신은 역시나 가족들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의사 선생님들께 많이 질문하는 걸 옆에서 보면 해외여행 문제가 있는데요. 이식하시고 한 1년 정도까지는 별로 그렇게 계획을 많이 안 세우시는데, 1년이 지나고 내 장기가 비교적 안정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해외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이럴 때 이제 약을 어떻게 복용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애매할 수가 있는데요. 시차가 물론 12시간 차이가 나면 12시간 차이 나는 약들은 그대로 복용을 하는 게 맞게 될 텐데, 만약에 시간이 애매하게 6시간, 7시간 이렇게 차이가 날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해외에 체류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이 방법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갈 때까지, 외국 땅을 밟을 때까지는 한국 시간에 맞춰서 우선은 면역억제제를 12시간 간격으로 복용을 하시고, 해외 땅을 밟음과 동시에는 그 나라 시간에 맞춰서 복용을 하는 것이, 물론 여행 기간이 짧으면 시간을 잘 지킬 수 있겠지만, 여행 기간이 길고 장기적으로 체류해야 될 경우에는 한국 시간에 맞춰서 계속 복용하는 것이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에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로 한국 땅을 밟기 전에는 그 나라 시간에 맞춰서 복용을 하다가 우리나라에 도착하면은 우리나라 시간에 맞춰서 복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이 여행하는 나라, 그리고 시차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그리고 여행 기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가시기 전에 이식팀이랑 상의를 하시고 스케줄을 다시 짜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면역억제제는 우리 몸의 방어체계를 억제시키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감염의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식하시고 나시면은 여러가지 항생제도 쓸 거고요. 가글도 많이 쓸 건데요. 정상인보다 감염이 훨씬 더 잘 되기 때문에 본인의 생활 습관을 감염이 많이 될 수 있는 새나 흙 이런 것들의 접촉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가글의 사용은 최대한으로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이 3가지 정도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요로 감염이 있을 수가 있고요, 호흡기 감염이 있을 수가 있고, 담도 감염 등이 있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감염은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고열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호흡기 감염 같은 경우에는 감기 증상이 올 수가 있고, 요로 감염 같은 경우에는 배뇨통 등이 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약제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이식 초기 6개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가글을 사용하실 텐데요. 가글의 종류는 보통 3가지가 있고, 그 중에 2가지를 주로 사용을 하실 겁니다. 분홍색 가글, 노란색 가글, 젓갈색 가글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이 가글은 세균, 곰팡이균, 그 다음에 기타 균을 감염 예방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작용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 3가지 가글을 동시에 한 번에 3가지를 다 사용하는 것은 3개 다 효과를 떨어뜨릴 수가 있고, 따라서 요거는 시간 간격을 두고 하시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태어나실 때 보통 이제 약사분들이 스케줄을 짜서 드릴 때 니스타틴은 일어나자마자 그다음에 자기 전까지 중간중간에서 4번 정도, 그다음에 헥사메딘은 식사하시고 그다음에 3번 정도 이렇게 설명을 드릴 텐데, 1시간 정도는 간격을 두시는 것이 좋고요. 이러한 가글을 하고 나서 입이 텁텁하고 맛이 이상하다고 물로 헹궈버리면 가글한 의미가 없어서요. 이 가글은 항상 이제 물고 있는 것이 좋아서 가글을 하고 나서 물로 헹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합병증은 저 다음으로 교수님께서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골다공증, 신기능 암발생 등은 정기적인 검진으로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외래를 방문하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좋겠고요. 비만 같은 경우는 본인이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을 조절함으로써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합니다. 임의로 약물 복용은 절대 변경하지 않도록 하고요. 이런 증상들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 같으면 병원에 오셔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식하시고 나면은 이 병원만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치과를 갈 수도 있고, 정형외과를 갈 수도 있고, 눈 수술을 받으러 안과를 갈 수도 있으십니다. 그런 병원에 갈 때는 항상 본인이 이식한 환자이고 면역억제제를 복용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리셔야 하고요. 그런 처치가 오히려 감염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처치를 받기 전에 계획을 하였으면 이식팀이나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고 수술이나 치료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 몸이 많이 약한 것 같고 감염이 더 많이 생기니까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건강보조식품을 먹어도 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일부러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면역억제 요법을 하고 있는데,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이런 한약이나 홍삼 등을 복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절대 미리 본인이 복용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비타민이나 그런 건강보조식품이 본인에게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면 상의하고 드시면 됩니다. 이제 저희 마지막 부분인데요. 반드시 약을 드시면서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복용 시간이나 본인이 이제 처방받은 용량, 그리고 12시간 간격이면 12시간 간격, 이런 용량, 용법을 반드시 지켜서 드셔야 되시겠고요.
그다음에 복용을 잊어버렸거나 한 번에 2개를 먹었거나 아니면 변경을 하고 싶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임의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식팀이랑 상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은 한 번이라도 먹지 않는 것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요. 약이 떨어지기 전에 여분의 약을 항상 가지고 계셔야 되고, 아까 해외여행 말씀드렸었는데 해외여행 가기 전에 또는 국내 여행 가기 전에 충분히 약을 보유하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혈중 농도를 측정하는 타크로리무스나 사이클로스포린 같은 약물들은 약물 농도를 체열을 해서 검사를 하고 나서 용량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약을 복용하지 않고 먼저 병원에 오셔서 체열하고 그다음에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용량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원을 하거나 다른 수술을 받거나 치료를 받기 전에는 복용 중인 약물이 면역억제제임을 반드시 알리셔야 하고 이식 환자임도 알리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거부 반응이나 감염 증상 등이 본인이 의심이 될 때에는 빨리 병원에 오셔서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면역억제제를 드셔야 하는 이유와 면역억제제의 종류 및 특성, 그리고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면서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체열을 할 때, 가능한 한 면역억제제 복용 전 시간에 가깝게 해야 된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 이 설명을 보면은 8시에 체열을 하면 8시 조금 전에 체열을 하고 8시에 면역억제제를 먹으면은 식사를 6시까지 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안 되거든요. 왜냐면 체열을 하면은 강도 관계가 되고 뭐 다른 게 있기 때문에 보통 10시간 전에 금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가 보면은 아침을 그냥 굶기도 뭐로 하고 하니까 보통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체열하는 분들이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에 체열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약은 10시에 많이 드시고 지금까지 이제 선생님들이 10시를 많이 추천을 하셨기 때문에 10시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보통 그 8시에서 9, 10시 2시간 조금 넘죠. 어떤 데는 뭐 7시 반에다 할 수 있고 7시 40분에다 할 수 있고 뭐 7시 반에다 할 수 있으면은 3시간에서 2시간 사이가 되는데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8시, 예를 들어가지고 10시까지 딱 임박해서 하려면은 아침을 굶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아침을 굶는 게 나은지 여기 설명했는 대로는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8시에 식사를 하고 6시에 식사를 하고 8시 아니지만 8시에 식사를 하고 10시 바로 전에 체열을 하고 10시에 한다는 거는 이게 실제로 체열 자체가 체열하는 데 되면은 조사하는 게 이 혈압 관계되는 그 수치만 하는 게 아니고 보통 대부분 한 5, 6개씩 뽑아가지고 나가시 하는데 그게 공복이라는 단서가 많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 지금까지 설명드리는 공복이라는 건 여기는 3시간 그랬는데 모든 병원에 가고 한 10시간 이렇게 8시간 정도 이렇게 합니다. 그게 좀 이심스러워서 예를 들면 저는 10시에 약을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7시에서 8시 사이에 제의를 하고 이제 바로 밥 먹고 이제 그래 하는데 이게 뭐 잘못되어 바꿔야 되는 건지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만약에 8시에 복용을 하시는 분들, 타크로리무스를 8시에 복용을 하시는 분들은 뭐 7시에 체열을 하시고 8시에 약을 드시고 나서 1시간 후에 9시에 식사를 하시는 것을 가장 추천을 하긴 하는데요. 만약에 10시에 복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침에 일찍 오셔서 체열을 해야 그 외래 볼 때 결과가 나오거든요. 저도
본원에 그게 좀 오래 걸린다는 걸 알고 있는데 체열을 7시 반이나 뭐 8시에 하시고 식사를 바로 하신 다음에 10시에 약을 복용을 하시게 되면 그게 한 3시간 전에 체열했다는 것을 의사 선생님께서도 고려를 하셔서 약 처방을 하시기 때문에요. 예. 그거는 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럼 또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 약을 이제 굉장히 계속 알람을 해놓고 써라고 시간 맞추려고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장기간을 해보니까 이게 잘 안 되지도 않고 하다 보면 심지어는 알람이 울려도 그 약을 가지러 갔다가 그걸 들고는 잊어버리고 있다가 뭐 한두 시간 늦어지고 어떤 일은 세네 시간 늦어지는 경우도 아예 잊어버리는 경우. 그래서 다른 약은 뭐라도 프로그램은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간 이식을 갖고 와가지고 이제 그 약사님들의 설명을 듣기로는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 2시간 늦었다 그러면은 2시간을 깜빡하고 10시에 먹어야 되는 약을 12시에 먹었다 그러면은 12시에 하다가 급하게 먹었다 하면은 그 다음 저녁에 10시에 먹는 약은 예를 들면은 뭐 한 11시쯤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튿날 아침에 한 뭐 10시 반이나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저녁에는 뭐 바로 10시에 맞춰 먹고 이런 식으로 조정하는 게 몸에 충격도 적고 여러 가지 이제 좋다고 이렇게 설명을 듣고 사실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저희가 처음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긴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 환자분들께서 더 불편해 하시고 그렇게 느끼셔서요. 이게 이제 같이 결정을 한 내용이라서 웬만하면 시간을 다 잘 지키시긴 하시겠는데 만약에 뭐 2시간 늦게 먹었다고 저녁에 1시간 늦게 먹고 다음날부터는 그대로 먹고 이렇게 처음에 설명을 드렸다가 그거를 이제 한 3시간 전에 드시는 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드시고 저녁약은 다시 드시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걸로 결정합니다. 그럼 이건 환자들 불편 때문에도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 약 효과나 강화 그 환자의 몸 상태 건강 유지를 위한 측면은 전에 설명한 게 낫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그런 건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게 한 번 시간이 그렇게 됐다고 해서 몸에 뭐 상태가 나빠지거나 약물 농도가 뭐 2배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한두 번 실수로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연구들도 있고, 그다음에 환자분들 불편한 것도 최소한으로 해주고 효과는 제일 높이기 위해서 결정한 방법이 3시간 전까지는 생각나면 드시는 방법이겠습니다. 그러면은 기존 설명에 따라가지고 옛날 방식대로 해왔던 사람은 그런 불편을 안 느낀다면은 이렇게 하는 얘기니까 옛날 방식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옛날 방식이 편하시면은 그대로 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아마 옛날 그 설명을 들었을 때 정도면 이식하신 지 꽤 되신 거거든요. 그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장기도 안정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한두 시간 차이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관계상 요번 질문 받고 다음 강좌 듣고요. 그 다음에 질문 더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 7년 넘은 환자인데요. 약을 먹는데요. 그런 약을 여러 가지를 먹거든요. 뭐 허리약이라든가, 뭐 속에는 연고라든가, 딴 약도 좀 먹고. 그걸 한꺼번에 먹어요. 간이랑 몽땅하고 그냥 한꺼번에 하루 2번을 먹거든요. 아침으로 뭐 새벽에 먹고 일찍 먹고 나중에 먹고 그냥 일어난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냥 몽땅 먹고요. 저녁에도 시간을 주지 않고 그냥 그렇게 몽땅 한꺼번에요. 그렇게 먹는데 그럼 그렇게 먹으면 안 되는 겁니까? 괜찮은 겁니까? 약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약을 12시간 간격을 지켜서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한데요. 만약에 12시간을 지키기가 힘들어서 약을 전혀 못 드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다른 약이랑 같이 드시더라도 드시는 게 낫다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환자분이 최대한으로 드실 수 있는 방법으로 결정을 해드리는 게 저희들이 설명하는 방법인데요.
한 7년 정도 되셨고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셨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드시는 약들 중에 혹시 부딪히는 게 있는지 한 번쯤은 이식팀이랑 상의를 하시고요. 그 약들 중에 혹시 뭐 면역억제제랑 부딪힌다고 하면은 같이 안 드시는 게 좋기 때문에 시간 간격을 두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그런데요, 약이요. 네. 두 가지가 아니고, 그러면 한 가지 약만 먹어야 돼요. 한 시간 한 가지 약 숫자가 많으니까요. 여러 가지다 보니까요. 네. 그래서 할 수 없으면 한꺼번에 이렇게 먹거든요. 뭐 다른 약들 중 그래서 탈은 네. 없습니다. 그렇게 먹어도요. 탈은 없습니다. 뭐 아프다든가 이상이 있다든가 어디 있다든가 그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쭉 먹고 있습니다. 지금은 살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아직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잘 모르는 거라서요. 지금 드시는 약들을 한번 쭉 검토를 해보시는 거는 좋을 것 같아요. 뭐 약사님이나 뭐 의사 선생님이나 같이 먹어도 되는 것끼리는 같이 먹는 걸로 최대한 스케줄을 맞추고요. 반드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것들만 떼어야 되는 걸 같으니까요. 한 번쯤 가지고 오셔서 상의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는데요. 뭐 하나 여쭤볼게요. 저기 이 자문 같은 걸 먹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원래? 네. 근데 인삼 있잖아요. 인삼은 그 제가 이런 거 면역이 잘 된다고 해서 그 가리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먹어도 됩니까? 아니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뭐 인삼이나 다른 건강보조식품 중에 면역력을 높이는 것들을 드시면 면역억제제를 먹는 게 아무런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먹지 않게끔 말씀을 드리고요. 본인이 임의로 결정해서 드시는 거는 안 되십니다. 그리고요, 술 있잖아요, 술. 그 술도 뭐 이렇게 소주나 이런 게 아니고 그 저기 이 뭡니까 그 아주 약한 거 있잖아요. 그것을 아니 몇 개 있어요. 네, 와인을 한 반 컵 정도 이렇게 그 식사를 하고 나면 그 혈액순환이 잘 될까 해서 그 먹을 수도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주 드시나요? 아니 아직 먹지는 않는데 여쭤보는 겁니다. 그 와인이나 술 같은 게 또 우리 몸에서 약을 대사하는 거를 방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약의 효과를 다르게 할 수가 있거든요. 평소와는 다르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혈액순환이 더 잘 되면 약이 더 몸에 빠르게 움직이는 거나 뭐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요. 네. 되도록이면 안 드시는 게 좋고요. 절대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주 드물게 피할 수 없으면은 드실 수는 있으신데 되도록이면 안 드시는 게 그 좋습니다. 일부러 먹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는? 네. 네, 알았습니다. 그럼 시간이 이거 강의 시간이 줄이시다. 제가 한 5년가량 됐는데요. 여태까지 우리가 10시에 서울대병원은 약을 먹는 걸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불편해요. 10시 밥, 약을 먹는다는 거. 보통 저녁밥을 먹으면 8시, 9시, 10시 돼서 먹을 적에도 많거든요. 근데 친구가 아산병원에서, 죄송합니다. 다른 병원에서. 아산병원에서도 10시에 먹다가 약을 6시로 다 바꿨대요. 굉장히 편해요. 6시로 바꾸니까. 그래서 저도 그거를 한 몇 달 전에 임의로 바꿔버렸는데 굉장히 편합니다. 서울대 병원에서는 그 고려하실 의향이 어떠신가 제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6시에 바꾸는 거는 이제 그런 거를 결정할 수는 없고요. 환자분 편의에 따라서 바꾸는 거는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하시고 변경하시면 되시는데요. 환자분처럼 임의로 바꾸시는 거는 안 되시고요. 6시가 편하실 것 같으니까 한번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10시, 10시 또는 8시, 8시로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병원 식사랑도 관련이 있고 체열과도 관련이 있어서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그거는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